안녕하세요. 역사문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전문가 선생님들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생생역사 토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란만장한 해양문화 전파의 역사, 제주 해녀와 육지 해녀에 대해서 국립민속박물관의 김창일 학예사 선생님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데요. 여기가 뭐 하던 곳일까요? 선생님 초반부터 질문을 다 해주시고 아마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혹시 물고기를 담아두는 곳, 저장해두는 곳이 아닐까요? 땡. 그럼 혹시 해녀들이 휴식을 취하던 곳일까요? 절반은 맞았습니다. 아니면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 그것도 조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해녀들이 여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옷도 갈아입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물질 준비를 하는 하나의 직결지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에 불 피우던 곳이에요. 그렇네요. 이 불을 왜 피웠냐면 겨울에 물질을 했어요, 제주도에서는. 근데 고무 잠수복이 없던 시절에는 무명으로 된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한겨울에 바다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추웠겠어요. 오래 못 견뎌요. 한 10분, 20분 하고 다시 나와서 불을 쬐고 몸을 녹이고 또 들어가고. 그럼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턱이 없으면 겨울에 물질은 못 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불턱의 가장 큰 기능은 몸을 녹이던 곳, 겨울에.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자녀들이 집에서 심심하니까 여기에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엄마를 기다리면서 또 물질하러 나갈 때 어린 아이가 있으면 젖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젖을 주고 모든 해녀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것들이 이곳을 통해서 다 전승되고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해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어요. 지금은 불턱을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불턱이 가장 해녀 문화를 설명하는 중심 장소였는데 지금은 그것들을 대체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고무 잠수복 때문에 이게 효용이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해녀 탈의장이 생기면서 없어졌는데 근데 이게 고무 잠수복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게 보온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고무 잠수복의 효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온성,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들이 두껍다 보니까 바위 같은 데 부딪혀도 덜 다치게 되고 이런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덜 타니까 이게 약간 효용성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사용은 했어요.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도에 해녀 탈의장이 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을마다. 탈의장이 생기니까 그게 따뜻한 온돌도 있죠, 이불도 있죠, 바람도 다 막아주죠 하니까 그것들이 완전히 불턱을 대체하게 됐죠. 선생님, 아까 탈의실이 생기면서 이제 불턱이 예전의 의미를 조금 잃어버렸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바로 그 탈의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탈의실인데요. 해녀들이 물질을 오늘 다 가겠다고 하면 이제는 불턱 대신에 이 탈의실에 다 모여요. 탈의실에서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준비도 하고 여기에 잠수복도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태왁과 망사리를 다 개인별로 다 여기에다 보관을 해요. 그래서
각자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자기 자리가 있어요. 거기 아래쪽에는 또 뭐 잠수복, 그다음에 납벨트, 그다음에 호맹이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놔두고, 그리고 물질하고 오면 여기서 좀 쉬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담소도 나누고 하는 이제 해녀 문화가 직결하는 공간이 이 탈의실, 해녀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주에만 해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도 해녀가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육지 해녀는 어땠을까요? 육지 해녀의 뿌리는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 해녀들이 육지로 갔는데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육지로 갔어요. 그게 언제냐면 1890년대가 되면은 조일 통상장정이 1882년에 있어요. 그때 우리 바다가 육지보다 먼저 뺏기게 돼요. 바다가. 그래서 일본 잠수기 어선들이 1890년대가 되면 제주도 바다를 거의 다 잠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황폐화되는 거예요, 바다가. 그 제주 해녀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찾던 게 육지로 나가서 물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육지로 나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해산물이 우뭇가사리였어요. 원래 조선시대에는 미역이 제일 중요한 해조류였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우뭇가사리가 가장 중요한 해조류였어요. 왜냐하면 우뭇가사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양갱, 그 다음에 접착제, 그 다음 공업용품들, 화장품 용품들 이런 것들이 우뭇가사리를 통해서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미역 가격이 나중에는 1000배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뭇가사리가 하나의 그 금이죠, 해녀들에게. 그래서 우뭇가사리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면 동해안이에요. 그래서 기장, 경주, 포항, 울산 이쪽이 수심이 얕고 안반지대예요. 그래서 해조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부산 영도를 중심으로 한 해조류 상인들이 제주도 해녀들을 육지 물질을 하도록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래서 영도에 직결했다가 다시 가까운 바다인 부산 기장, 울산, 포항, 경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경북, 강원도, 이 한경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광복이 되고 나서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 무렵에는 좀 끊겼다가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20년에 걸쳐서 다시 물질이 활성화되는데, 그때는 우뭇가사리가 아니라 미역 때문에 가요. 네, 동해안의 돌미역을 채취를 하기 위해서 동해안에 있는 남정네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 제주도 와서 해녀들을 모집을 해가요. 보통 10명에서 2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자기가 인솔을 해서 데려가요. 그러면 그걸 해녀 사공이라고 하는데, 해녀 사공들이 자기 마을에 데려가서 이제 각각의 방을 구해가지고 월세방 같은 거죠. 방을 구해서 3명, 4명씩 자게 해서 물질을 나가요, 해녀들이. 근데 물질을 나가서 물질해 오면은 90%는 해녀 몫이고 10%는 이 해녀 사공한테 줬어요. 그 수수료죠. 자기 모집해 온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해녀들을 데리고 와서 항상 같은 지역에 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젊은 해녀들이 주로 왔어요.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육지 물질 잘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처녀 해녀들이 오니까 육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젊은 총각들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이제 서로 눈여겨봤다가 밤에 데이트하고, 그리고 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오면은 또 애정을 쌓고 하면서 육지에 정착한 해녀들이 지금의 육지 해녀예요. 그래서 육지 해녀가 지금 현재 3,600에서 7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 제주도 해녀도 3,600명 정도가 물질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 해녀 못지않게 육지에도 많은 해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해녀의 뿌리는 제주도 해녀들이 출향해서 거기 육지의 남자를 만나서 정착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육지에 제주도는 경쟁도 심하고 육지에 가니까 좀 살기가 좋더라 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육지로 또 이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제주도 해녀들이 와서 물질하는 걸 보고
나도 좀 해봐야겠다, 돈을 벌어봐야겠다고 하는 육지 해녀들, 자생 해녀들이 있어요. 그 해녀들도 역시 제주도 해녀들이 물질하는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역시 육지 해녀의 뿌리는 제주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여기 이 건물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해녀 전용 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해녀 전용 창고를 잘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주도에 오면은 해녀 전용 창고가 있어요. 해녀들이 주로 잡는 게 뭐죠? 네, 맞아요. 전복. 다음 제주도에서는 뿔소라. 그 다음 성게. 그리고 해삼. 이런 것들을 주로 잡는데 이런 류뿐만 아니라 미역이라든지 우뭇가사리, 도박 이런 종류들의 해초류들도 많이 채취를 해요. 전복이라든지 소라들을 잡으면 바로 이렇게 출하를 하는데 이것들은 그 해초류는 물에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려요. 햇볕에 말린 이후에 이 창고에 어느 일정 양이 될 때까지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뒀다가 한 번에 출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녀 전용 창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지금이야 이렇게 현대적인 시설을 갖췄지만 그럼 조선시대에 해녀들은 어떤 식으로 삶을 영위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선시대 해녀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원래는 전복을 잡는 포자기는 남성들이 했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해녀들이 있었는데 이 여성 해녀들은 미역 같은 해초류를 얕은 물에서 주로 채취를 했어요. 분업이 됐었죠. 근데 이 포자기들이 공납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특히 제주도는 우리가 흔히 육지에서 아는 참전복보다는 둥근전복이라든지 말전복을 많이 잡았어요. 그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근데 수심이 좀 더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많이 깊은 물에 들어가서 잡았는데 이것들을 공납을 해야 되죠. 또 남자들은 배에 노를 저어야 돼요. 그리고 군역도 져야 돼. 너무 힘든 거야, 살기가. 그래서 이 포자기들이 다 육지로 도망을 떠나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 해녀들이 남자들이 많이 떠나고 없다 보니까 전복을 잡아서 공납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해녀들에게 공납까지 시킨 거야. 근데 모든 해녀들이 다 한 건 아니고 조선시대 지역록이라는 제주도의 해녀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지역록에 보면은 제주 해녀가 8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해녀들 중에 일부 전복을 잡게 했더니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녀들이 깊은 물에 들어가서 차츰차츰 공납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해녀들이 해삼도 잡고 전복도 잡고 이렇게 된 거예요. 조선 중기 이후로. 그래서 지금의 해녀가 거의 남성 없이 여성들이 이 제주 바다에서 물질을 하게 된 경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까지 제주 해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제주 해녀가 육지로 나간 물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육지로 갔을 때 그쪽 사람들과의 마찰은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이 분들이 한 번 가면은 한 마을에 100명 내외가 갔어요. 그러니까는 한 마을에 100명 내외가 갔는데 이 마을 주민들은 자기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외지에 있는 해녀들이 와서 전복, 해삼, 미역을 다 채취해 뿌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지?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계속해서 촉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0년도, 50년대 이게 굉장히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미 불만이 쌓이고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것들이 또 폭발해서 50년대, 60년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1962년 되면은 어촌계가 생겨요. 즉 공식적인 어촌계. 어촌계가 생기면서 해녀들을 통제하기 시작을 해죠. 그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촌계가 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 해산물마다 수수료를 챙겨요.
그러니까 전복을 네네네. 잡으면은 네. 예를 들면은 30%는 어촌계에 내고 네네. 70%를 가지고 네. 해삼은 50대 50으로 하고 어. 이런 것들이 마을마다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어촌계에서 일정한 부분의 수수료를 챙기고 그것들을 가지고 마을을 위해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것들이 정착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갈등이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이미 질서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지로 나가서 해녀들이 정착하면서 그 마을의 사정에 맞게끔 현지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평화롭게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제주 해녀와 육지 해녀의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주 해녀는 뭐 이 자체가 제주 바다는 거의 해녀의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육지로 나간 해녀들은 그 현지의 바다 사정에 맞게끔 네. 다른 물질 방식을 채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동해에서는 섬이 없잖아요. 동해는 그렇죠. 거의 없죠. 네. 그러면은 지선 해안이라고 마을 앞에 어장에 나가서 네. 그냥 그런 나가서 물질을 하는데 마음대로 물질을 못 해요. 어촌계에서 이날은 물질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어촌계의 허락을 받고 아침에 물질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질하고 나오면 어촌계장과 어촌계 간사가 나와서 수확량, 채집한 양을 무게를 재서 예. 이 카드를 써줘요. 오늘은 얼마, 전복은 몇 킬로 잡았고 몇 킬로 잡았고 아. 해가지고 그것들을 위판을 하고 예. 나중에 총 계산을 해가지고 예. 수수료를 챙기고 이제 돈을 지급해 주는 거죠. 궁금한 점이 갑자기 생겼는데요. 그러면 내가 먹을 거 잡았는데 이건 위판장에다 파는 게 아니고 야, 이건 내가 잡아서 그냥 내가 먹을 거야 하는 것도 무게를 다 잴까요? 아, 네, 그럼요. 아, 그 내가 먹을 거는 네. 사실은 없어요. 이 공공의 바다예요. 이 육지해 바다는 나의 바다가 아니라 공공의 바다예요. 어촌계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바다예요. 그래서 이 어촌계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해녀들이 잡아서, 그러니까 해녀들은 입어료예요. 바다에 들어가는 입어료고 또 어촌계에서는 행사료라고 해요. 이 해녀들에게 행사권, 그러니까 이 영향권을 미치는 행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행사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또 달라요. 서해는 섬이 많죠. 그렇죠. 주로 섬이 많기 때문에 어떤 마을 사람이 섬의 채취권을 예. 구입을 어촌계로부터 해버려요. 아. 어촌계로부터 해서 해녀들을 고용해요. 네네. 고용해서 배에 싣고 가서 아침에 이렇게 풀어 놓으면은 해녀들이 채취를 해요. 그럼 채취해서 배에 싣고 가요. 그러면 이 채취한 것들은 이 선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주가 팔아서 해녀들에게 일정 부분의 어떤 월급을 주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각각의 바다마다 다른 방식으로 해요. 근데 대신에 제주도는 해녀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자신이 한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오늘 답사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류 무형유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네. 중요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네네. 해양수산부에서 네. 중요업유산 1호로 이거군요. 해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해녀 문화에 대해서 제주도에 와서 오늘 하루 종일 해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제주 해녀뿐만이 아니라 육지 해녀에 대한 다양한 해녀 문화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셔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전쟁이 남긴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동아대학교 김기수 건축학부 교수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산 위에 올라왔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머리당 영등굿이라고 있어요.
칠머리당 영등굿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굿인데 해녀라든지 선주들이 여기에 제를 지내는 곳이에요. 바다에 나가면 바다의 날씨는 예측 불허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을지 못 잡을지도 예측 불허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바다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항상 토속신에게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신화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화석화되어서 신성성과 이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제주도에는 많은 국과 신화들이 전승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것들을 믿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화가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